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자산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시와 부동산 가격 왜 계속 올라갈까?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 그에 따른 자산시장 쏠림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자산시장 너무 과열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 그림이 나오는 거는 이 유동성의 막강한 힘이 모든 예측을 박살내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 유동성 공급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 이제 전망이 강한 거고, 그에 따라서 개인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부분입니다. 자, 실물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런 유동성 호황은 오래 간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설픈 경제 위기가 자산 급등을 부른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위축과 물가 둔화가 나타나니 중앙은행에서 저금리와 양적 완화 등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산 가격 급등을 이끌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현재 자산시장의 급등의 주요 원인인 코로나19 상황에 상당한 진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일일 확진자 수 1월 2일날 3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1만 9천 명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확연한 감소 추세가 보이시죠? 자, 그럼 이러다가 3, 4월에 스페인 독감처럼 다시 재유행하면 어쩌지? 그러기에는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10% 가까이 접종을 했고요. 자, 지금 이 일일 접종 수도 계속 늘리려고 행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가을 시기가 되면은 한 70에서 85% 접종이 되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는 더 이상 이제 미국의 내수 시장을 억누르지 못할 것이고 점점 회복되는 모양새가 나타날 건데, 미국의 GDP 대비 내수 비중이 무려 88%나 차지해요. 지금 수출 시장은 대부분 어느 국가들이나 회복된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내수 시장만 회복되면은 더 이상 이제 코로나19는 악재가 아닐 것이고, 그 코로나19로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는데 그 유동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19 상황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를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자, 이제는 회복의 길만 남았다. 근데 이걸 저만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웠다는 기대감에 경제 회복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예상치 83만에 한참 못 미치는 77만 9천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유가도 빠르게 올라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유가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또한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성장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자금 수요가 있겠지. 그리고 더 회복 기대감이 있으면 더 위험한 자산 사도 됐겠지. 안전자산은 그만 사야겠다. 미국 국채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13%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가 올라가니까요, 미국 달러 지수도 다시 상승세로 반전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미국 하원에서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쏟아붓게 되면요, 이 회복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진 거예요. 자, 그럼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회복 이후에도 이 현재 긴축 상황을 유지시켜 줄까? 어설픈 경제 위기가 자산 급등을 부른다 말씀드렸는데, 그 경제 위기가 끝났네? 그럼 중앙은행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이거에 대한 의견이 정반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 내년 정도면 바로 금리 인상 들어갈 것이다. 아니다. 2024년 정도 되어야 금리 인상은 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 논란의 중심에는요,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막대한 중앙은행의 개입이 있었던 원인은 결국에는 저물가를 핑계로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 정책 카드를 쓸 수 있을까? 힘들다고 보는 이제 시각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급등한 물가를 중앙은행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일까? 기저효과를 무시할 것이다? 아니다. 당장 물가가 폭등하면 긴축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면서 금리 인상 시기도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대다수의 전문가들은요, 패드는 물가보다는 고용지표를 우선시할 것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고용지표가 나와야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완전 고용 상태가 될 때까지 유지할 것이다. 그럼 완전 고용 기준은 무엇이냐?
3.5% 내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3.5% 내외였거든요.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고용 수준까지 갈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은 유지할 것이다.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던 기준이요, 물가 상승률이 아니었어요. 고용 지표만 보고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라는 전망이 강한 건데요. 자,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는 겁니다. 야, 물가가 그냥 2%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화끈하게 한 2.5% 이상 급등을 해버리거나 또는 과도한 유동성의 자산의 버블이 발생하게 되면 연준에서 지금 경제 침체에서 말하는 립서비스처럼 한가하게 실업률 회복만 기다리면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할 수 있을까? 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경고가 월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의 버블이 쌓이면 쌓일수록, 부동산의 버블이 쌓이면 쌓일수록 고용지표나 물가와 상관없이 금리 인상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미국은요, 한국보다 금리 인상 시점이 훨씬 늦을 거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장에 자산시장 과열 부분도 한국보다 우려가 덜하고요. 또한 가계부채 부분도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근데 한국은 일단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요, 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저물가인 0.6%가 나왔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2%가 넘어야 기준금리를 올리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3월부터 유가 상승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 3월에 어땠죠? 유가가 20달러대에서 40달러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가가 유지된다면 50달러 중반대내 일반적으로 유가가 1% 하락 시 소비자 물가가 0.03% 하락하게 돼 있는데, 유가가 이런 식으로 20-30%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또한 4월부터는요, 2020년 저물가의 영역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자, 작년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0.1%였죠. 5월 달에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8월 달까지 1% 미만의 저물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하면서 중앙은행의 긴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기저 효과가 나타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기에요,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까지 겹쳤는데 이 원자재가 안 오는 게 없어요. 식량 가격 급등하고 있죠. 금속 원자재 가격 폭등 수준입니다. 펄프 가격에다가요, 컨테이너 운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비만 돌아오면 지금 물가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4월부터 7월까지 일단 계절적 요인으로 코로나가 둔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소비를 많이 늘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유가 부분과 원자재 부분까지 겹쳐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가는 높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근데 물가 하락 요인이었던 원화 강세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 전망치 1,050원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1,124원입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이 원화 강세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성장세가 나왔고 주요 산업이 호조를 이루다 보니까 많은 자금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원화 강세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나면서 그 나라의 성장세가 높게 나타날 걸 기대되니까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환율적인 부분이요, 더 이상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3월이나 4월부터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 한 번이 2% 넘는다고 바로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은행에서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건가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과 다르게 이미 대한민국은요, GDP 대비 10%, 100% 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출할 돈도 없을 수준이에요. 예대율이 100%가 넘는 은행들이 촉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준환은행 총재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요. 자산시장 쏠림도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급등세가 나타났어요. 야, 이거는 진짜 인플레이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미국처럼 1년 정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부분이죠. 자, 지금 매달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12월달 시장, 1월달 시장, 2월달 시장 다 달라요. 금융시장은 굉장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자재 시장부터 시작해서 금융시장, 채권시장 모두 다
경기 회복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물가 불안은 자산시장이 모든 것을 바꾼다 말씀드렸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미국의 잃어버린 9년 모두 다 장기화된 저금리 상황에서 물가 불안이 트리거로 작용했다는 부분이죠. 물론 이것이 확률이 적은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위험성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당장 예상을 깨고 한국은행에서 하반기에 금리 인상 한 번 한다고 당장 금융시장 발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물가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긴다면 결국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과거 사례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주식시장은 좀 나아요. 그런데 한번 투자하게 되면 최소 2년 동안 보유해야 되는 부동산 시장은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